예,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법으로 다양한 해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법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일주일이 금방 갔죠. 두 분 본 지가 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매일 나오시는 느낌이에요. 예. 자,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얘기한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골프 치세요? 네. 전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예, 쳐본 적은 있습니다. 예, 저는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 호주 골프 라운딩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뭐 역주행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안들이 재판 중에 있는 사안도 있고 수사 중인 사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그 발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예. 굳이 그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허. 일단 야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라 공공의 이익이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고 예. 또 나름대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면서 도저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이라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당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내용은 사실 법정에서 증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사가 실언. 네, 위법은 아닌데 실언은 할 수 있죠. 누구든. 예.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묻고 답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미리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발언을 해버리니 이재명 대표 측으로 하여금 충분히 방어할 시간을 주는 셈이거든요. 형사재판은 현장에 나온 증인에게 검사가 즉각 물어보고 답을 들은 다음 피고 측이 즉각 반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리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반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제가 추측한 데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바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발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표 측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타 매체를 통해서 여러모로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저기 장윤미 변호사님, 이 법조인으로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를 변호사한테 좀 이렇게 변호사분한테 이렇게 좀 코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의는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도 실제로 사건을 할 때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뭐 유명인의 사건을 할 때 이분은 본인이 스피커이기도 하고 어떤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변호인한테 상의를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이런 점이 억울한데 이런 걸 한번 기자분한테 알릴까요? 내지는 회견을 해볼까요? 그때 저희가 이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서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했던 사건에서 이제 법원에 오래 계셨던 분이 하지 말라고 조언했었어요. 왜? 법원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법원 자체도 싫어한다는 건데 제가 했던 다른 또 케이스에서는요. 주요 증인이 예정돼 있었어요. 나오기로. 근데 그 사람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본인이 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엄청 상세하게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듣고 녹취로 풀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증인신문사항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다시 유동규 씨로 들어와서 저는 박성배 변호사님의 진단에 공감하는 게 이 얘기를 왜 굳이 나와서 할 것인가. 이거 이미 수사 과정 중에 한 이야기와 진비 없을 거예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걸 가장 명징하게 뒷받침해 줄 사람이 지금 유동규 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유튜브 내용을 보면. 뭐 골프를 3명이 팀을 이뤄서 쳤는데 18홀까지 가기 전에 좀 아쉬워서 다시 돌아가서 쳤다는 내용이잖아요. 일본어로 미안합니다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라는 거죠. 한국인인 게 들통날면 좀 부끄러울까 봐. 그러면 그런 건 가공의 사실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수사 과정에도 얘기를 했고 증언대에서도 지금 이 취지대로 동일하게 증언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제3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유동규 씨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아마 본인의 변호인과도 뭐 거칠게나마 대략적이나마 상의는 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은 그 예전에 경찰에도 좀 몸담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하셔가지고 변호사신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피의자라고 그러나요? 왜 그 용의자라고 그러나 이런 네네. 분들하고 많이나 해가 얘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는 네. 대부분이 그 배신감 아닌가요? 배신감 때문이기도 하고 먼저 나서서 털어놓으면 결국 모두의 유죄가 인정될 때 자신이 가진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경우도 그 기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맞는 기대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돼서 활로를 찾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 자체가 검사의 구형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면 그러면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네네. 인간적인 배신감. 뭐 본인은 뭐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다. 이 대표를 위해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좀 이 뭐죠? 핵심 측근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이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건가?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보세요? 배신감이 아니면 자기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내심의 영역이니 알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만 경험으로 봤을 때 추측을 하자는 거죠. 둘 다일 수 있는데 굳이 무게를 두자면 배신감보다는 어쨌든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한 것 같고 적어도 자신의 혐의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사 협조를 해줘야 양형 사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신감도 작용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배신감에 따라서 내가 진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이 김용 전 부원장 등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유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금품 수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고 정황에도 부합하여야 하고 혹여나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 자가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주요한 관찰 대목으로 삼고 있는데 딱 그 정황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진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말 한 기억이 네. 나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당연히 받겠지만 내가 남의 지은 죄까지 내가 함께 갈 이유는 없다. 이게 참 기억에 남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뭐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 김문기 처장 이분이요.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건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몰랐다라는 건 아는 사실이 없다라는 그런 부존재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없다는 사실은 입증이 안 됩니다. 예전에 중세 때도 마녀 사냥할 때 너가 마녀가 아닌 것을 입증해봐라. 뭐 이런 취지는 아예 입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은 더더군다나 검찰이 알았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동규 씨인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 씨의 증언 아파 31일 날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성을 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탄핵하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요.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공소장에 기재된 그 발언 자체는 방송에서 한 이야기예요. 묻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이란 사람을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잘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워딩 하나하나를 아마
꼽아볼 텐데 잘 몰랐다고 했는지 몰랐다고 했는지 내가 아주 확정적으로 몰랐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개연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서를 달았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성남시의 공무원이 한 1,000명 정도인가요?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한 4,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은 본인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비교적 하급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갖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방송 중에 오간 문답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형님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대법원이 형제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사실 자체는 뭐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 중에 토론회 중에 생방 중에 증문즉답 형식으로 문답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엄정한 공직선거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맞느냐. 그게 의문이다. 정치 영역이라는 게 있고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대법원이 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좀 열린 태도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발언 자체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내 기억 속에 없었다는 건 내 입장에서는 맞다. 또 하나는 그 당시가 이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오간 문답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그 발언의 수위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장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31일 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석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양인데 네네.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판 준비 절차를 상당 기간 거친 것 같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향후 재판 시에 어떤 증거 신청을 할 것이고 어떤 증인을 채택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예. 앞으로 출석할 증인이 50여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그럼 출석 재판도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립니다. 그중 첫 번째 출석하는 증인이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31일에 출석을 하죠. 그런데 통상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은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곧바로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31일에 검찰만 주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을 한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검찰이 물어볼 질문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물어봐도 모자른다 이거. 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통상 여러 증인 중에서 처음으로 출석하는 증인이 검찰 입장에서 가장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증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주요한 증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뭐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의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라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에 채택된 만큼 아주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반대 신문을 대비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죠. 아마 곤혹스러운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 원래 공직선거법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소 자체도 6개월 안에 해야 되고요. 예. 재판 1심도 6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시간은 이미 많이 후이시 흘렀는데. 권고 규정이라서. 규정입니다. 예. 아 권고 규정이니까. 와, 자 강제동원 이거 해법 이 문제 잠깐만 여쭤볼게요. 일단 전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좀 아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나오셔서 그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회의 좌우지간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되느냐. 자, 장미 변호사님, 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3자 변제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A에겐 얼마, B에겐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기업들이 만든 기금을 통해 대신 변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3자 변제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469조 1항을 보면요.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누구로부터 꼭 나한테 갚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한다면. 예. 그래서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을 보면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 여기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채권자들이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예. 그게 기업들이 만든 기금이든 정부든 제3자 다른 누가 됐든 변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희상 의장이 2019년도에 특별법을 냈을 때도요. 예. 그때 2+2+ 알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일 기업, 한일 정부 2+2가 되죠. 그리고 국민들의 성금까지 모아서 법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특별법을 만들자. 법적 근거를 별도로 가져가자. 왜? 그냥 일반 민사 법리로는 이 채권자들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갖자라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최소한 이제 법적 정비를 하고 이걸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 쟁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만일 피해자들이 배상 난 돈 안 받겠다 지금 이런 피해자 네네네.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배상 받기를 거부할 때는 결국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공탁을 진행하는 주체는 공탁소 공무원들입니다. 일단 공탁소 공무원은 공탁 자체는 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예. 공탁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즉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해 공탁도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법원 판결상으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이 사건에서는 우리나라 재단이 채무자 즉 일본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변제할 수 있는가 나아가 공탁을 할 수 있는가를 두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탁도 무효로 돌아가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공탁 무효 소송을 하면서 무효로 되면요. 원래 하던 절차 그러니까 미쓰비시의 한국에 있는 자산 같은 걸 강제 집행해서 매각하겠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라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네. 국내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교적 차원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국민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